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가 끝난 후 파월 의장은 매번 그랬던 것처럼 연준 출입 지도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파월은 용의 비늘을 거꾸로, 즉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투매가 일어나 채권 금리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가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도대체 이날 파월이 무슨 말을 했기에 채권 시장에 이렇게 박살이 나고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을까요? 따라서 오늘 포커스 정례톡은 FOMC 고금리 장기화 예고, 중립금리 영린을 건드린 파월, 측정 불가한 중립금리의 정체, 그리고 정말 중립금리가 올랐을까 등의 순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정례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9월 FOMC 결과를 핵심 포인트만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도자료로 배포된 성명서에 문구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첫 문장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하다는 모더레이트를 견조하다는 솔리드로 수정했고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왕성하다는 러버스트를 둔화되고 있다는 슬로우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하다는 스트롱을 추가했고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견조하고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 탄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2.1%, 8월 실업률이 3.8%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첨부된 점도표, 닷 플랫에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는 새로운 점도표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노란색 점들은 19명의 FOMC 의원들이 찍은 향후 연방기금 금리 FFR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녹색 선은 점도표의 중앙값, 즉 메디안이고요. 흰색 선은 연방기금금리 선물, 자수색 선은 이길물 수합 지수를 각각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꺾은 선은 점도표 중앙값을 나타내고요. 빨간색 막대는 중앙값 이하, 초록색 막대는 중앙값 이상, 주황색 막대는 중앙값을 찍은 FOMC 의원들의 숫자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말 예상 금리는 5.6%, 2024년과 2025년에는 50bp씩 각각 올라갔습니다. 2026년 이후 장기 금리 전망은 2.5%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금리 인하로 피벗하여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는, 즉 higher for longer 하겠다는 의지를 수치로 예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번 FOMC 결과를 두 줄로 요약하면 고금리의 장기화 예고 그리고 매파적 금리 동결 등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이 무난하게 소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날 파월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중립금리라는 단어에 대해 운을 떼더니 이날 모두 중립금리를 7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사실 금년 들어 FOMC가 9월 포함 6번 열렸는데요. 이전 기자회견에서 중립금리가 언급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5월에 한 번 있었으나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말이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7번이나 언급하며 무엇인가 작심 발언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전에 중립금리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상세하게 언급한 것은 작년 12월 14일 FOMC 기자회견 때였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둔화되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대이다. 중립금리와 실질금리가 진짜 명확하고 엄밀하게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 25일 잭슨 홀 미팅의 기조연설 때였습니다. 현재 실질금리가 플러스 양해값으로 중립정책금리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나 중립금리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식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화 정책의 정확한 제약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 공통점은 중립금리 수준이 얼마인지 엄밀하게 측정할 수 없고 통화 정책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그러던 파월 의장이 이번 9월 FOMC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잭슨 홀 미팅 이후 한 달도 되기 전에 중립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CNBC의 스티브 리즈만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장기금리 혹은 중립금리가 실제로 높아졌나요?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점도표에서 장기금리의 중앙값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 중립금리가 올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확실히 중립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경제전망 추정치 SEP에 적어 넣는 것은 장기금리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립금리는 그것보다 확실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9월 경제전망 요약에서 볼 수 있듯이 2026년 이후 장기금리에 대한 예상치는 2.5%로 불변입니다. 중립금리를 잘 모른다던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용의 비늘을 거꾸로, 즉 영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날 뉴욕의 채권시장은 박살이 났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중립금리가 상승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채권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마지노선을 뚫고 수직으로 상승하여 4.48%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7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오버슈팅된 채권금리는 4.5% 이상을 향해 뚜껑이 열려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채권금리가 상승하자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기 이 두 그래프에서 보듯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수직으로 상승하고 3대 주가 지수는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립금리가 뭐길래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세계의 금융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증시가 요동을 쳤을까요? 중립금리의 개념은 스웨덴의 경제학자 크누트 빅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셀은 화폐가 사용되지 않고 모든 대부가 실물 자본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상정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자본제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금리를 자연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저축과 투자의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금리와 같은데요. 이것을 정상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리 수준은 물가를 변동시키지 않을 이자율, 즉 물가에 대해 중립적인 이자율이 됩니다. 이 금리는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균형점 2에서 결정되는 금리 R스타와 같습니다. 따라서 자연이자율, 정상이자율, 그리고 중립금리는 이론적으로 모두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적 관점에서는 중립금리란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여기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중립금리란 연준의 통화정책이 제약적이지도 않고 또 완화적이지도 않은 이론적인 연방기금금리 FFR로서 경제의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수준에 상응하는 단기 실질 금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장은 중립금리 상승을 두려워할까요? 현재 연준의 중립금리는 2.5% 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누어 보면 실질 중립금리 0.5%와 인플레이션 목표 2%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립금리가 상승했다는 파월의 발언은 실질 중립금리가 올라가거나
인플레이션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의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의 기본 구조, 즉 펀더멘털뿐만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운영 방식, 그리고 시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준의 금리 인하 피벗 시기가 지연되어 하이어 포 런거가 고착화되고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며,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채권 수요 감소로 장기채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은 30년물 국채 금리가 5.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달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실적 악화에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약세,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밀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중립금리의 상승은 시장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깜짝 놀란 이유입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뭔가 이상합니다. 경제학자들을 멘붕에 빠지게 할 정도이죠. 연준 금리 인상의 누적적 크기를 보면 2022년, 2023년 중 긴축 정책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러한 초긴축에도 불구하고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가 예상하는 3분기 GDP 성장률은 4.9%에 달하고 8월 실업률은 3.8%, 1인당 일자리 1.7개 등 실물 경제가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긴축 효과의 약발이 전혀 안 먹히고 있는 듯합니다.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합니다. 따라서 중립금리가 오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중립금리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상승하게 될까요? 최근 중립금리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요인들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탈세계화, 특히 IRA 법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등이 비용 상승을 초래했고, 팬데믹 이후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한 공급의 비탄력성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각국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 등 공공부채가 확대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이 분야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로 은퇴 자금의 소진이 빨라지면서 저축이 감소하는 것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의미 있는 연구 보고서 하나를 발간했습니다. 미국의 실질 중립 금리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한 논문인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3년 2분기 실질 중립 금리는 0.6%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에 뉴욕 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FOMC에서 상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입니다. 즉, 모델 예측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장기적 영향으로 잠재적 생산이 감소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립금리의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조용히 하라는 어조인 것 같습니다. 윌리엄스 총재의 이 말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연준 내에서도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시사성과 향후 전망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9월 FOMC 결과는 매파적 금리 동결, 고금리 장기화 예고, 하이어 포 런거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정책금리 예상 경로가 6월 FOMC의 청색 선보다 9월의 빨간색 선이
우위 쪽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점도표의 중앙값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1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금리 인하로의 피벗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지연되었습니다. 둘째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 중립금리 언급으로 채권 시장이 박살나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일부 매파 의원들의 극단적인 예상치를 제외하면 장기 전망 금리 중앙값은 흰색처럼 2.5%로 불변입니다. 이에 따라 블룸버그는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은 대부분 연습용, 즉 엑서사이즈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따라서 이번 FOMC에서 보도자료로 배포된 공식 문서가 아닌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중립금리에 대한 발언은 금리 동결 결정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를 잠재우려는 포석, 즉 포워드 가이던스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립금리 상승 요인에 대한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들도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요인 변수들에 대한 트렌드를 주시하면서 각자의 투자 방향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톡이 보내드린 중립금리와 파월 의장이 건드린 영린에 대한 이야기 유익하게 시청하셨나요? 아래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를 방문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자막 대신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알찬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